오늘 종합뉴스에서는 퍼서비어런스를 화두로 제시합니다. 우리말로 인내라는 뜻인데 오늘 미국이 이 인내라는 이름의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204일, 6개월 반 동안 4억 7,100km를 날아 화성 표면에 안착했고 이제부터는 화성에 생명체가 살아 있었는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런 성공이 거저됐을까요? 1960년부터 60년 이상 56차례의 시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인내와 도전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내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주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백신 배송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민간 선박이나 항공으로 수송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군 수송기와 헬기, 특전사까지 투입됐습니다. 먼저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운반 차량에 실립니다. 백신을 실은 5톤 트럭은 군사경찰과 경찰의 합동 호송을 받으며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백신을 날랐고 소분 과정을 거쳐 전국 25개 보건소로 배송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수송지원본부 주관 아래 범정부 차원의 2차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백신의 수송 과정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긴급 상황을 가정해 제주도와 울릉도 등 도서 지역으로 백신을 옮기는 훈련에 군 수송기와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백신 수송 차량은 그대로 군용기에 실려 제주도 착륙 후 군 호송을 받아 제주시 보건소에 도달했습니다. 울릉도 주민을 위한 백신은 특전사 헬기에 실려 현지 해군 부대의 도움을 받아 울릉 보건의료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배송 훈련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재활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원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됩니다. MBN 뉴스 정광재입니다. 17일까지 접종 명단을 보내라면서 일부 요양병원에 그 전날인 16일에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오늘 백신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못한 겁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자신 있게 공개했던 일정이 첫 단추부터 엉망진창으로 꼬인 거죠. 이러다간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바꿔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큽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밝힌 백신 접종 시간표는 2월 16일까지 대상자 접수 뒤 19일 명단 확정, 24일 출하, 26일 접종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살 미만 접종으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간표는 틀어졌습니다. 17일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바꿨다가 명단 확정일인 오늘까지 1차 취합을 마친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접종 전까지도 계속 명단을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26일 접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접종 대상자로 목표했던 27만여 명을 다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종사자 65만 명 가운데 65살 미만은 41.9%인 27만 2천 명으로 나머지 65살 이상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월쯤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시기와 접종 백신은 검토만 계속될 뿐 발표는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백신의 시기별 공급 계획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국민은 방역 당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언제는 65세 이상이 코로나19에 취약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더니 이제는 미뤄졌고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죠.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아예 맞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부대 군인의 3분의 1이 접종을 거부할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맞겠다며 신청한 숫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의료진을 중심으로도 거부 움직임이 또 일고 있고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뜻밖의 역풍에 부딪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백신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5천 명 중 50%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 다른 백신을 기다리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미군을 중심으로 불신이 거셉니다. 미군 3분의 1은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Or they're very worried about the vaccine itself. They're afraid it'll have side effects, or that it was created too quickly and they don't know what it will do. 국내에선 첫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거부 성명이 나온 가운데 일부 시민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맞겠다는 사람이 있고 외국 사례 보고 자기들도 맞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 낮은 접종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간병인에게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지난 15일 지시했는데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서울시가 결국 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병원에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만 수천 명인 곳도 많은데 하루 검사는 300~400명이 최대거든요.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난 15일 2주 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들은 2주마다 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환자 보호자 모두 진단검사를 하란 겁니다. 의료계에선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하라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가령 서울대병원이 일상적으로 검사 가능한 인원이 하루 약 360명인데 병원 전체 직원만 8,000명이라서 전수검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검사 재료비와 인건비가 한 달이면 6억 원가량 드는데 지원 방안은 없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는 나흘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종사자별 위험도를 고려해서 검사 주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나눴고요. 서울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주기를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 또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체 이송과 분석은 시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자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지켜본 뒤에 방역 대책 수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은 3차 대유행 재확산 위기라며 다음 주부터 감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서야 말이죠. 강재묵 기자입니다. 3차 대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방역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뒤 오늘 561명으로 줄었지만 연휴로 인한 가족 감염은 물론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탓입니다. 서둘러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22일부터 2주 동안 감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의 방역 지침을 점검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가 숨지 않도록 법무부와 함께 안내문을 배포하고 적극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 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율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스장 업주들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시장 상인회는 직접 소독에 나섰습니다. 방역도 여기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많이 해주세요. 소독도 많이 해주시고.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 방역 대책 수위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번엔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직원 한 명이 명절에 가족과 만났는데 당시 만난 가족 8명이 몽땅 다 확진됐고 그 뒤 회사 동료에게까지 전파된 겁니다.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장흥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확진자가 나왔던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또다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3명이 추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조업을 중단하고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애초 밀접촉자만 분류해 검사했지만 감염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기적으로 환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사무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가격리를 했고요. 앞서 확진된 삼성전자 직원은 설 명절 기간 중 가족 8명과 만나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데 방역당국은 GPS 분석을 통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13명이 추가돼 설 명절 이후에 43명이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감염 확진자가 없던 장흥군에서도 1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장흥군 방역 태세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순천에서는 잠잠했던 BTJ 열방센터 추정 확진자 2명이 나와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감염 원인이 드러나지 않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오늘 점심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대신 개인 안심 번호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10곳을 돌아봐도 단 한 곳에서만 안심 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안심번호 도입 첫날, 점심시간 직장가의 식당과 카페 10곳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취재 결과 안심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한 건뿐. 대부분 예전과 같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안심번호에 대해 설명해주자 시민들은 생소해하지만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보고 연락 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걱정이 돼서 꺼림칙해서 안 쓸 때도 있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QR 체크인조차 버거워하는 고령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QR 체크인을 클릭해 6자리 개인 안심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탓입니다. 거짓으로 숫자를 적으면 동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허점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쉽게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안심콜을 꼽기도 합니다. 가게 입구 표지판에서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2초 만에 간단하게 출입 기록이 저장됩니다. 카드를 가지고 드리면은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셔서 테이블에 앉아서 편하게 전화 한 통 하시면 끝이거든요. 그걸 많이 훨씬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하시기가. 네. 자율 방역이 강조되는 요즘 개인 보안도 함께 충족할 방법에 대한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동해 인근 민통선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이 자신의 직업을 철도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이 남성이 탈영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데요. 6시간 가까이 헤엄쳐 온 것도 그게 아니라 목선이나 부유물을 이용해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동해 인근 민통선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이 최근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철도사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철도사는 일반적으로 철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북한 남성이 탈영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내부 관계자는 조사 내용으로 봤을 때 민간인보다 탈영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군 당국은 최근 북한에서 탈영병이 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또 북한 남성이 목선이나 부유물을 이용해 넘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목선이나 부유물을 이용해 일정 지점까지 남하 후 수영으로 해안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구리복이라고 하는 잠수복을 입고 6시간 동안이나 계속 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유물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참은 목선이나 부유물 이용 가능성에 대해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 현장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배국의 학교 폭력 폭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자 배구 삼성화재 박상아 선수로부터 중학교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14시간 동안 집단 구타를 당해 한 달간 입원을 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 선수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등 최근 배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폭로가 이어지던 인터넷 게시판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성화재 박상아에게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입학한 날부터 따돌림과 금전갈취, 폭행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엔 박상아 무리에게 끌려가 14시간 동안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밤새 기절하기를 반복하며 치아와 코뼈,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맞아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박상아 등 가해자들에게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그저 응어리를 풀고 싶을 뿐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박상아는 학교 폭력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구단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박상아는 경기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오늘 현대캐피탈전부터 뺐습니다. 삼성화재의 주장인 박상아는 국가대표로 여러 번 뽑히고 이번 시즌 올스타에도 선정된 스타 플레이어. 이재영, 이다영 자매와 송명근, 심경섭 등 간판 선수들이 학폭 전력으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박상아까지 학폭 논란에 연루돼 팬들의 불신과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2년 전 폭행 사건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은 박철우 선수와 때린 이상열 감독의 얘기인데요. 당시 일반에까지 알려지며 징계까지 내려진 이 사건이 다시 소환된 이유는 뭘까요? 조희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배구 대표팀 박철우 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과 배에 피멍이 들었던 건 12년 전. 당시 폭행을 가한 코치는 현 KB손해보험 이상열 감독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상열 당시 코치는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박철우는 고소를 했다가 이 감독과 합의하고 취하했습니다. 2년여 뒤 징계가 풀린 이 감독은 경기대를 거쳐 지난해 KB손해보험 사령탑을 맡았는데 최근 불거진 배구계 학폭에 대해 언급하면서 12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감독이 학폭 논란에 대해 어떤 일이든 대가가 있다며 그래서 선수들에게 사죄하는 느낌으로 한다고 말하자 인터뷰를 본 박철우가 SNS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후 박철우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경기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괴로웠다고 이 감독을 공개 질타했습니다. 이상열 감독은 진심으로 재차 사과한다며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잖아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일이 없더라도 할 말은 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사과해야죠. 사과는 뭐 100번이고. 구단 측은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 감독이 직접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요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 논문으로 시끄럽죠. 미 국무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인신매매,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틀어질까 중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미 국무부는 여러 차례 밝혔듯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화해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권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총장이 램지어 교수의 매춘부 발언을 학문의 자유라고 옹호한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램지어 교수 위안부 논문 파동으로 다시 한일 관계가 경색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 중재 외교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더 불거져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고 하는 미국한테 불편한 입장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실릴 수가 있겠죠.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와 미국의 도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진실성이 결여됐다는 요지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관련 자료를 실제로 보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비하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죠. 여가부도, 외교부도 학문의 영역을 정부가 따지고 들 필요가 있냐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결국 여당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는데 글쎄요,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 논란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위안부 문제 당연히 일본이 사죄해야 될 문제고 위안부 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 동부 거주 한인들도 성명을 내고 논문 철회와 사죄로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논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이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국내외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 해당 논문이 알려진 지 2주가 넘도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도 입장 표명 자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인식과 대응이 아니라고 무책임하다며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나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무명녀입니다. 아, 이름 없는 여자라. 혹시 그거 맞습니까? 지난달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아이 얘기요. 그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이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동거남하고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도 안 한 그 엄마.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이 여자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아 법적인 이름도 없었는데요. 사망 진단서에도 이름 석자 대신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 이렇게 적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타까운 사연에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출생 신고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빠도 딸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같이 장례를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이미 아이가 숨진 뒤라 검찰이 직접 하긴 어려워서 네. 친모를 직접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 아빠도 숨지고 없으니까 엄마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한 거네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SNS의 두 얼굴. 이게 뭡니까?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에 보통 자신의 근황이나 사진을 올리곤 네. 하잖아요. 네, 지난 9일 전주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대 부부의 SNS 글인데요. 네, 네. 출생 직후부터 잘 키워보자, 내 새끼들 이런 애정 담긴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폭행을 당해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이런 글들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쉽게 납득이 가는 상황이 아니죠. 또 경북 구미서 3살 배기 딸을 방치하고 자신은 이사를 가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친모 A씨는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이렇게 마치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듯한 한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린 시점이 딸을 방치한 지 무려 3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어머나. 전문가는 이런 모습이 20대 젊은 층의 자기 표현이 온라인과 SNS라는 방법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미의 사건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 소름이 끼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 길냥이의 보은입니다.
어떤 겁니까?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한 가족과 유기묘, 그러니까 길냥이 이야기인데요. 이 가족은 코로나19로 갈 곳을 잃은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양이가 바닥을 킁킁대는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바닥 근처를 살펴봤더니 글쎄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네, 고양이 덕에 곧장 환기를 하고 가스 밸브를 잠궜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거둬준 가족을 위해 고양이가 은혜를 제대로 갚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자기도 살고요. 동물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국에서도 화제가 된 동물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보고 계시는 이 동물인데요. 네. 블랙스완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깃털 일부분을 제외하고 온통 새까만 백조입니다.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실제 있을 때 블랙 스완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네, 바로 그 블랙 스완처럼 보이죠. 네, 근데 동물구조협회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새를 구조에 씻겼더니 검은색이 점차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백조가 있었던 연못에 프린터 토너 물질을 누군가 무단으로 버렸고 백조가 그걸 뒤집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 연못에 토너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장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회사나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게 많이 익숙해졌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화상 회의 중에 내 얼굴을 허락 없이 녹화한다면 그 경우는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사실 확인해서 김태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요즘 화상회의 또는 강의에 참여할 때 얼굴과 목소리, 방한 모습까지 노출되다 보니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누군가 동의 없이 내 얼굴을 녹화해 저장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법 조항을 검토해봤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때문에 화상회의에서 내 모습을 허락 없이 찍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가 촬영된 게 아니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살펴봤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데 처벌은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자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만 처벌이 된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이 문의한 결과 법조계와 경찰 모두 화상회의 참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식당 출입 명부를 찍어 도주한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영상을 비방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화상회의에서 남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면 처벌받는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므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대법원 내부에서까지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문제 등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건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안타깝고 그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입장문 내신 이유가 뭔지요?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하지만 법조계 일각과 야권이 제기하는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한 차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내부에서 공개 비판이 계속되면서 결국 두 번째 사과에 나선 겁니다.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선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부글부글한 판사가 많을 것 같다며 사과가 형식적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이번 법관 인사의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가 이러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2번이나 사의를 표명했다가 휴가에 들어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연 돌아올까요? 취임 2달도 안 돼 민정수석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청와대는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신수석을 애써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사장 인사도 대통령 결재 사안이고 민정수석의 거취도 대통령에게 다 달려있는데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며 꼬집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럼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님이냐고도 했죠. 신재우 기자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파동이 제2의 추윤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수석과 관련된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희망했습니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관담회에서도 신수석과 관련된 발언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시는 겁니까?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SNS를 통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22일에 예정된 검찰 인사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신수석과 소통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사안 조율 여부에 따라 이번 파동의 결말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서울시청 앞 분향소 설치나 대통령 조문 여부를 놓고 고 백승엽 장군과 비교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만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 백기환 선생의 연결식은 엄수됐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릅니다. 고인을 기리며 일부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이자 한국민주화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친구한테 큰어른 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살아오신 평생을 그냥 당신 뜻대로 그냥 과정이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식에 앞서 장례위원회는 발인을 마치고 장례식장부터 서울광장까지 노제와 추모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의 한평생 삶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묵념의 시간을 서울대병원에서 시작된 추모 행진은 대학로와 종로를 거쳐 연결식이 열리는 이곳 시청 앞 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행렬에 동참하고 광장을 지나던 이들도 발걸음을 멈추며 연결식에는 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울광장에는 연결식과 함께 시민 분향소도 설치됐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해온 서울시는 추후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떠들썩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부터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 사건까지 모두 국가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건들이죠. 또 재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 한 명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를 찾아가서 재심을 받자면서 오히려 설득하기도 했죠. 숨겨진 정의를 찾는 변호사. 뉴스피플에서 서영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6년 만에 무죄. 약촌어거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 삼리의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 17년 만에 무죄. 8차 화성 연쇄살인사건 32년 만에 무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무죄. 한때는 사형을 구형했던 사건, 근데 지금 무죄를 구형한 사건입니다. 그 많은 죄명 다 무죄.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공소시효가 없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 피해자의 억울함을 씻어줬다는 기쁨도 잠시,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재심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들의 억울한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의 승소로 국내 최고의 재심 변호사란 명성을 얻었지만 대학을 중퇴하고 사법시험에 도전한 그가 처음부터 재심 전문 변호사를 꿈꿨던 건 아니었습니다. 순탄치 않았죠. 사법시험 합격할 때도 거의 간신히 턱걸이했거든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재심 사건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렇게 시작된 재심 변호사의 길. 어느덧 재심 사건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도 있는 것 같고. 모두가 외면하는 사건인 만큼 어려운 순간이 더 많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만큼은 놓은 적이 없다고 회상합니다.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바로 잡히겠지, 잘 되겠지 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은 늘 하고 삽니다. 기나긴 재판 끝에 결백을 밝혀낸 수많은 사건들. 하지만 무죄 판결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에게는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수억 원대의 배상금이면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는 일부 시각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고통, 이분들이 받았던 고통, 이분들의 가족들의 고통에 주목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가해자와 국가기관에 책임 있는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가해자들의 사과 그리고 잘못 인정만큼 피해 회복에 도움되는 건 없죠. 근데 사실 여러 재심 사건을 하면서 그런 그 사과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변호사로서 나아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박 변호사. 비극적인 사건 속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가는 모습들. 이게 인간과 삶에 대해서 성찰도 하고 각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한 활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정들의 아이들의 어떤 방황을 돕는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권력에 대항하는 사람. 더 이상 그가 찾아내야 할 숨겨진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피플 서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벗어날 때쯤엔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자고도 했죠. 이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다음 달 지원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달라고 주문해 청년층이나 관광 서비스업 등 지급 대상에서 빠져있던 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다며 전 국민 보편 지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취지로 전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보편 지급 방식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과 비교해 지원되어야 한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정청에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토론회를 열고 국회 세종시 이전과 부동산 공약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 열기는 뜨거웠지만 예상보다 흥행이 부진해 당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철수 대 박영선 이 구도로 가게 생겼으니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의 두 번째 1대1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오세훈, 오신환 후보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장이니까 입장을 그렇게 견지를 하겠다.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럼 또다시 주민투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나경원, 조은희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위에 25층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데 25층이면 2년이 훨씬 넘는데요. 과연 5년 안에 65만 가구를 지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나 후보님의 공약은요. 박훈수 시장보다 공급을 적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보들의 토론 열기는 뜨거웠지만 실시간 시청자 수는 1000명대에 그치는 등 흥행은 저조한 모습입니다. 토론회를 오후 2시에 열어 접근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음 토론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월 초 당내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야권 단일화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단일화 피로감을 어떻게 떨쳐내는가가 흥행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UAE, 중국, 미국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냈고 미국이 꼴찌로 도착을 했지만 진정한 승자는 사실 미국입니다. 중국과 UAE는 화성의 궤도만 돌았지만 미국은 그 힘들다는 화성 토양의 안착까지 했거든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보던 과학자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55분쯤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거리가 멀어 화성 안착 신호는 11분쯤 뒤에 지구에 전달됐습니다. 탐사 로봇은 착륙 후 암석이 박힌 화성 표면을 촬영한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 말 화성으로 날아간 퍼서비어런스호는 무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건 화성 안착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포의 7분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내려오려면 시속 19,000km의 속도를 7분 안에 0으로 줄여야 하고 최고 1,300도에 이르는 고열을 견뎌야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중계 방송을 지켜보며 나사 직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That's a good chunk of your life and career to put into something that in 7 minutes you're either going to succeed or not. So when you succeed, it feels really good. 35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한 탐사 로버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토양과 암석 표본을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무게 1.8km의 소형 헬기도 화성 대기권에서 첫 비행을 시도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실험에 나섭니다. 이번 탐사에 27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이 화성 안착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화성에 착륙해 탐사 활동을 벌인 유일한 국가 미국은 2030년대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엄청난 겨울 폭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 주민들은 우리는 전기도, 식수도, 상원 의원도 없다며 뿔을 내고 있습니다. 닷새째 전기, 식수, 식량 부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 지역 상원 의원이 멕시코 휴양지 칸쿤으로 갔거든요. 겨울 폭풍이 중남부에서 이젠 북동부 쪽으로 이동하며 피해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 아기 침대까지 뜯어 땔감으로 쓰는 미국 텍사스 주민. This is the only way you can stay warm because the power's out. 텍사스 주정부가 전력 복구에 나섰지만 여전히 5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이 겨우 복구된 400만 가구도 순환 정전이 불가피합니다. 수도관이 얼고 상수도가 끊긴 주민들은 마실 물이 없어 식수 배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 Our main concern is water supply. All these hydrants out here are dry. They're not dry, they're just frozen and there's no water. 식료품이 동난대에 이어 연료도 떨어졌습니다. 50 miles I had to drive to get these 2 gallons so I can run a generator overnight.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휴양지인 멕시코 칸쿤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Ted Cruz is an embarrassme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s an embarrassment to the state of Texas. He's an embarrassment to Houston, and he needs to resign now. 겨울 폭풍은 이제 북동쪽으로까지 이동해 사실상 미 전역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임기 첫 재난재해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바이든 미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연방재난관리청에 발전기와 구호물자를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경찰에 쏜 총에 머리를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진 여학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총알이 그 헬멧을 관통한 겁니다. 첫 희생자가 나오면서 민주화 시위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진이 병원에서 검은 영현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첫 희생자, 마테테 카인의 시신입니다. 지난 9일 네피도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은 카인은 뇌사 상태로 열흘간 버텼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카인을 치료한 의사는 X선 촬영 결과 실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며칠 전 생명유지 장치 제거에 동의했습니다. 20살 난 여학생의 죽음에 미얀마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오는 일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대규모 소요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 각종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유독 안전자산으로 불렸던 금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가격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해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금 가격이 최근 유독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 286만 원에 판매된 이 10돈짜리 금은 여드레 뒤 8만 원이나 가격이 더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보다는 35만 원이나 더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린 데다 미국 장기 국채의 금리 상승에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줄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의 대안으로 꼽히며 금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는 개인보다 기관들이 사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개념도 좀 있긴 하지만 금처럼 일단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손실을 안 보는. 하지만 비트코인이 금의 안전자산 역할을 실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런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완전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안전자산으로 같이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과 비트코인의 상반된 가격 흐름이 기존 경제 질서가 변하는 신호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해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입학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대학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신입생 맞이에 나선 겁니다. 국내 최초의 AI 총장도 등장을 했죠.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아이돌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마련된 서울 한 대학의 입학식. 무대 앞 좌석은 텅 비었지만 랜선 채팅방에는 1,000명이 넘는 신입생들이 모였습니다. 랜선 입학식엔 특별히 2명의 대학교 총장이 등장했습니다. AI 총장이 실제 총장을 대신해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민족지성의 산실이자 글로벌 리더 대학으로 자리매긴. 총장은 여기 있는데 누가 축사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열 총장님을 보좌하게 된 AI 총장입니다. 누가 진짜 총장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진풍경에 대학교 신입생들도 댓글로 감탄을 보냈습니다. 5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열 수 없게 되자 4명으로 조촐한 입학 행사를 여는 곳도 있습니다. 신입생 2명과 재학생 2명이 캠퍼스 투어를 합니다. A를 5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점을 안 따놓으시면 OT랑 세터 이게 많이 없어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곧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코로나가 내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번 새내기들이 마음 놓고 캠퍼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주 성분이 뒤바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임원들에겐 무죄 판결이 나왔죠. 허위 자료를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걸러내지 못한 식약처가 문제라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주성분이 신청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코오롱 측은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다며 불복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목 허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제출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식약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코오롱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점이나 인보사가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자료에 기재한 건 맞지만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장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화재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강원 동해안은 실효 습도가 25%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에는 강풍 경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또다시 내일 아침부터 모레 오후까지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르게 찾아온 초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한낮에 12도, 모레는 15도 선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내일 종일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북과 광주도 내일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에 대부분 영상권에 올라서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되고요. 대구와 울산 18도 선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